제가 몇 년 전에 화재를 당해가지고 데미지를 입어서 옛날에는 목소리가 아주 맑고 잘 나왔었는데 약간 이렇게 좀 탁해지고 자주 드라이가 돼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차나 티를 마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약속한 대로 지금 2탄을 준비하고 왔죠. 근데 원래는 사실은 3탄까지 있는 건데 또 이 다음에 제가 3탄 얘기할 때는 또 4탄 얘기할 겁니다. 2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 많은 나라를 다니고 여행하면서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동들이 다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30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저를 감동시킨 것은 그 미국의 프리웨이였습니다. 그냥 어디를 가나, 한국에서 제가 올 때는 참 길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길이 너무너무 뻥뻥 뚫려 있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가서 캐나다 경계를 지나서 또 캐나다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완전히 또 동쪽까지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국경을 넘어서 또 다시 미국 국경을 지나서 서부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하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에 20군데의 모텔을 자면서 계속 다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정말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길이 좋아? 어딜 가도 길 좋은데 또 특히 또 캐나다 같은 데를 가보면 어떤 주는 한 주를 통과하는데 하루 평균 8시간 정도를 운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같은데 가도 끝이 없는 길인데 사람이 없어. 길거리에 가다가 저기 사람 있다면서 막 우리 와이프하고 반가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자세히 알고 봤더니 캐나다는 한국의 100배잖아요. 100배인데 가면서 또 신기한 게 자꾸 시간이 바뀌어. 그러면서 3번인가 4번인가를 가면 시간이 또 틀려. 또 일로 올 때 또 틀려, 시간이. 얼마나 넓으면 시간이 서로 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땅은 넓은지. 캐나다나 미국이나 우리 한국의 거의 100배 정도 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보고 다른 거는 보는데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는 게 도로망이 있다는 것을 참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아마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현대적인 이렇게 부강한 이렇게 발전된 그런 걸로 편리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이렇게 누리면서 살게 되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북부, 캐나다 쪽 북부나 남부, 멕시코 쪽에 가보면 미립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아주 친한 친구분인데 캐나다 살다가 밤중에 그냥 몰래 미립국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보니까 참 기상천외하게 남의 집 뒷마당으로 차를 타고 쫙 그냥 왔대. 그냥 국경 통해서 그 국경 검문소 없냐니까 남의 집 뒷마당으로 올 수가 있대. 난 그렇게 미립국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또 저쪽 남부에 가면요 어떻게 왔냐고 또 이제 그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냥 강가를 헤엄쳐서 왔대. 이게 참 미립국 하는 방법도 참 한국에서 살면은 이렇게 휴전선에 가보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어떻게 거길 통과할까? 이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는 사실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는 거가 좀 힘들지만 뭐 그냥 막 이렇게 산속을 간다든가 강을 헤엄쳐 가는 이런 거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캐나다 쪽이나 멕시코 그쪽에 가면 거기 미리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빠글빠글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이나 멕시칸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남쪽에 가면 중국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저쪽은 러시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와가지고 일단은 미국 국경 거기서 살면서 어떻게든지 눈치 봐서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넘겨주는데 돈 받고 해주는 브로커가 또 있어.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말이 많죠. 그쪽으로는. 예. 어쨌든 미국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왜 그렇게 오려고 하느냐 하면 미국이 좋아서 그러겠죠. 편하니까 편리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발전된 그 여러 가지 현대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세계 각국에서 쫙 미국 오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 10년 이상 있었는데 중국에서는요 많은 중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자기들의 그 옛 조상들이 건축한 그 고대 유적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백 년, 수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그걸 이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타국에서 온 사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잘난 척을 해. 엄청 잘난 척해. 이 정도 사고 막 잘난 척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심양이라는 데서 좀 오래 있었는데 심양에 보면 그 청나라를 세운 청태조 누르하치가 살던 그 성이 있어요. 그 심양 고궁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구경하러 내가 일찍 가려고 새벽 5시도 안 돼서 일찍 거기를 갔어요. 구경하려고 갔더니 깜짝 놀랐어. 새벽 5시에 거기를 갔는데 한 수천 명이 와 있어 그 안에.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한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심양이라는 동네에 갈 팍이 없어 별로. 그러니까 그 고궁을 오픈한 거야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고궁 안에 들어가서 막 보내는데 고궁이 완전 시장 바닥 같아. 노는 걸 보니까 별거 다 해요. 영화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여럿이 모여가지고 막 제기 같은 걸 막 서로 차면서 막 놀고 하나 특이한 거는 막 뭐라 그래 스포츠 댄스라고 그러나 막 이렇게 옷을 쫙쫙 이렇게 입은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까만색에다가 뭐 이게 음박 달린 걸 입고 음악을 빵빵 옆 사람 상관없어. 음악이 너무 커. 근데도 막 둘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춤을 춰. 나는 창피해서 보는 게 창피한데 자기들은 전혀 상관없이 막 춤을 추고 놀고. 또 어떤 사람은 큰 고목나무 잘라놓은 거에다가 막 표창을 던져 막 그냥 표창이 막 가서 꼽아 그 옆으로는 못 지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붓을 가지고 막 땅바닥에다가 막 붓으로다가 막 그림을 막 그리고 막 글씨를 써. 근데 하나 또 특이한 게 있어. 거기에 굉장히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에 크게 사인판이 붙어 있어. 호수죠. 호수에. 여기서 절대로 수영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수영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나갔더니 그 안에 이렇게 호수를 보니까 그 안에 수백 명이 들어가 있어. 아니 이게 뭔 말이야. 그럼 저걸 왜 붙여놨지?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는 되게 잘난 척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말은 지독하게 안 듣는 것 같아. 아니 수영하지 말라는데 왜 다 수영을 해 거기서. 수영만 하나 낚시도 하고 또 그걸 또 낚시한 걸 또 잡아가지고 한쪽에서 펄펄 끓여서 팔아 또. 뭘 파는데 막 그걸 새벽에 와서 막 먹는데 나 아는 전도사님이 한 잔 이렇게 타치처럼 이렇게 해서 막 펄펄 끓여서 주는데 뭔지도 정체불명의 음식을 나보고 한번 먹어보려는. 정말 내가 음식은 안 먹어본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중국에 원숭이 골부터 시작해서 곤발바닥에 진짜 상어 지느러미에 하다못해 모기 눈알 스프까지 먹어본 사람인데 모기 눈알 스프 안 먹어봤죠? 난 먹어봤잖아요.
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보기만 해도 그런데 모기 눈알? 모기 눈알, 그게 뭘 보이기나 할까? 근데 그걸 만드는 거를 또 내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쫙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이한 방법으로 그 모기 눈알 스프를 만들어. 이게 그 천연 동굴들, 무허가지에 아주 잘 사람들이 안 가는 동굴들이 많거든요. 그 동굴들 안에 보면 주로 있는 게 박쥐들이 엄청 많아요. 박쥐들이 그 안에 사는 박쥐들. 그러면 그 동굴, 조그만 동굴 안에다가 고기 덩어리, 소금이나 돼지, 뭐 닭고기 이런 고기 덩어리 그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박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일단은 막 거기서 막 그걸 먹고 거기다가 박쥐들이 똥도 싸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고기가 부패되면서 그게 되면 그걸 모기들이 그냥 막 빠글빠글이 모이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박쥐 똥 냄새 맡고 뭐 그 모기들은 그래가지고 그 모기들이 막 있는데 그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펄펄 끓여서 채로 걸러서 다른 건 다 없어지는데 모기 눈알만 남는 데네. 그 모기들이 좀 단백질하고 단단해가지고 그 눈알만 모아가지고 이제 각 스프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봐도 모기 눈알 스프가 보이나 안 보이나 자세히 보이지도 않아. 뭐 조그만한 것도 보이지도 않은지 그게 모기 눈알이래. 그걸 먹고 참나 그걸 왜 먹는지. 어쨌든 나도 먹었다 소리 하려고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뭐 그냥 중국에는 닥치는 대로 먹잖아요. 그런데 그 아침에 고궁에서 주는 펄펄 끓이는 이상한 색깔의 뭐 이걸 먹어보라고 하는데 그걸 뭔지 알고 먹겠어 내가. 그래서 다 먹어. 이거는 나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더라고. 이제 그런데 또 그 심양 고궁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굉장한데 그 안에까지는 개방을 안 하고 이제 밖에만 개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안에를 내가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거기. 근데 문이 다 쓰러져 가고 그 들어가는 문이. 그래서 이걸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놨는데 그것도 쇠기둥으로 받치고 그거를 막 못 들어가게 쇠사슬로 쳐놓고. 세계문화유산인데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오래됐다고 자랑은 치는데 관리는 참 내 속으로 저렇게 못한다. 저 정도까지 관리, 저건 개인이 관리해도 저 정도는 보다는 잘할 것 같은데 소위 국가에서 관리하는데도 저렇게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 오래된 것만 자랑하고 잘난 척했지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딱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 보면 아주 오래 산 사람들이 나는 뭐 몇 년을 살았고 어디서 살았고 어디서 몇 년 살았고 잘난 척은 되게 하면서 관리는 되게 못해가지고 늘 비슷해. 인격관리, 건강관리 이런 건 형편없이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 나한테 참 좋은 교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멕시코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3탄 4탄 할 때는 좀 더 깊게 갈 텐데 오늘은 건만 가는 거야. 오늘은 멕시코 쪽으로 또 잠깐 또 가봅시다. 멕시코에 가면 참말로 또 이상한 감동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최신 미국처럼 도로망이 쫙 현대 문명도 아니야. 길 굉장히 나빠. 멕시코는 아직도 돌밭이 많아요. 그 스페인 그 정복 시대 때 깔아놓은 길 지금도 써. 그러니까는 길도 되게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안 만들고 개인이 만들었어. 고속도로를. 빈부애착가 심하니까 재벌들이 고속도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삼성이나 현대에서 고속도로를 만든 거야. 그리고 입장료를 받아. 개인 비즈니스야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 그런데 길은 뻥 뚫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돈이 없으니까 안 다니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만 다녀. 거기서 웃기는 걸 또 하나 봤어요. 뭐냐면 그 어느 날을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통과할 때 10페소라고 칩시다. 10페소인데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20페소 달래. 일주일 전에 10페소인데 왜 갑자기 20페소냐 하니까 사람이 너무 없어서 가격을 올렸대. 이게 뭔 소리지?
사람이 없으면 가격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올렸대.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페소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걸 해서. 그러면 10명이 타서 10페소씩 하면은 10명이 지나가면 100페소를 받잖아요. 근데 사람이 5명뿐이 없어. 근데 원하는 건 100페소니까 올리는 거야. 그냥 20페소로. 그러면 5명만 가도 100페소라는 거야. 근데 그게 비행기 값도 똑같이 그렇게 해. 멕시코 가는 비행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주로 이제 뭐 멕시카나나 따에서나 뭐 이제 이런 걸 타는데 가격을 올리는데 사람이 없어서 올렸대 그냥. 이상한 나라죠. 사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면 가격을 내리고 세일하잖아요. 거기는 반대로 올려. 저 이상한 나라야. 또 거기서 내가 감명을 받으면 어때? 제일 멕시코에서 내가 저기 한 게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딜 가든지 사람이 빠글빠글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랬는데 사람이 많은 게 아니야. 인구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2배밖에 안 돼. 근데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20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멕시코는 인구가 한국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 다 집 밖으로 나와. 집 안에 안 있어. 전부 다 길거리로 나와. 그 멕시코 다니면은 그 시골에 가도 우리가 보는 점이 뭐냐면 전부 다 집 밖에 앉아 있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나 사람이 많은 거죠. 한국에 가면 전부 다 집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지. 누가 전부 다 나와 있어. 또 뭐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지하철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는 지하철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아파트도 없잖아. 근데 전부 다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어디 가나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다가 그 멕시코 사람들의 그 생존 현장이라는 게 길거리야. 그래서 멕시코는 길거리마다 간이 음식점이 엄청 많아요. 전부 다 나와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포장마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밖에 나가서 사 먹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게 더 싸게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더 싸게 들더라고. 그것도 이렇게 사서 뭐 이렇게 해서 싹 먹어버리면 모르는데 어떤 건 딸랑 하나만 사기도 힘들고 이렇게 뭐 패키지로 사면 또 뭐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쫙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사 먹는 거예요. 저도 뭐 선교 중에는 뭐 주로 그냥 길거리에서 많이 먹죠. 뭐 레스토랑 가면 좋은데 레스토랑은 또 굉장히 비싸. 그러니까 빈부의차가 심한 나라니까 그렇죠. 거기는 너무 심해서 쫙 정복 입고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막고 만약에 쌀사 같은 거를 오달라면 이런데 멕시칸 레스토랑에 가면 쌀사 병이 있어서 짜서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쳐서 먹고 거기는 쌀사 무슨 쌀사 달라면 금방 내 쌀사 재료를 다 갖다 놓고 옆에서 보는 앞에서 막 만들어 막 그냥 그래가지고 프레시하게 그냥 이게 줘. 그럼 가격은 되게 비싸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못 가고 돈 많은 사람은 가고. 근데 또 일반 사람들은 아주 싸구려 있으니까 뭐 많죠 길거리에. 가면 주로 이제 그 아침은 메뉴도라고 하는 음식을 주로 먹어요. 그게 무슨 소 내장을 밤새도록 펄펄 끓여가지고 먹는 건데 한국의 해장국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먹고 점심은 주로 이제 따꼬라고 하는 거나 보리또 같은 거 먹고요. 저녁은 또르따나 뭐 파스테스 같은 걸 이제 먹어요. 그게 여기서 따지면 치즈 스테이크 같은 거야. 그런 종류를 이렇게 먹고 늦게 시작해서 늦게 거기는 모든 생활이 다 이렇게 그렇게 가요. 멕시코는 여기하고 틀려서.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모든 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에 하나 특이한 점이 또 뭐냐면 띠앙게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띠앙게스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으로 말하면 프리마켓하고 수완밑 같은 거를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한국의 시골에 가면 뭐 장을 쓴다. 그게 전국 곳곳마다 다 있어. 어느 동네나 가면 그냥 무조건 그게 다 있어. 띠앙게스가.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 있다. 그러면 한가운데 성당이 있고
그건 이제 스페인 정부 갈 때 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청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그냥 띠안게스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 로컬로 가려면 그 띠안게스를 통과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막 오래 걸려요. 막 사람이 빠글빠글. 그냥 옆으로 못 가. 그래서 고속도로 사업이 되는 거야. 그쪽은 돈 받고 하는. 그런데 이제 그 띠안게스에서는 막 아침부터 나와서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다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만나서 웃고 깔깔대고 하루 종일 띠안게스에서 막 빵빵거리고 한쪽에서 음악 나오고 춤추고 막 그렇게 놀아. 그러니까 그냥 파티야. 파티의 나라잖아요, 별명이. 이 사람들 굉장히 즐겁게는 사는구나. 근데 저렇게 하면은 돈이 벌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냥 돈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그래서 나는 친구 선교사님이 그 세보야따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멕시코 양파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한 양파야. 마늘보다 큰. 근데 그거를 맛있어. 일반 양파보다 더 진하고. 그거를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띠안게스에 가면은 뭐 다 팔거든요. 여기 프리마켓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사러 가셨어.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마늘 꾸루미를 해놓듯이 이렇게 꿀에서 이렇게 띄어서 파는 거야. 그래서 어떤 노인네가 그거를 이렇게 팔고 있길래 뭐 어느 정도 오후에 갔더니 다 팔고 얼마 조금 안 남았더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하나에 10페소라고 하면 10개면 10페소잖아요. 그러니까 한 10개 남았으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떨이 하듯이 그거 내가 떨이로 싹 살 테니까 그거 5페소에 달라고. 그러면 한국 같으면 아이고 이제 빨리 끝내고 가려고 떨이니까 그래 그냥 팔을 거 아니에요 반값에. 근데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나에 그냥 10페소 똑같이 10페소 10개면 100페소 똑같대. 그럼 왜 그러냐? 이거 다 한꺼번에 사면 너도 좋지 않냐 그랬더니 이걸 다 팔으면 자기 일찍 집에 가야 된대. 자기 일찍 집에 가면 뭐하고 노냐? 여기서 놀아야 되는 거야. 그걸 팔면서 옆 사람하고 놀고 하면서 누가 손님 오면 어깨 하나 팔면서 노는 재미로 하는. 그러니까 장사가 목적이 아니야. 그런데 그거 다 팔아버리면 자기가 할 일이 없어서 다 그렇게 떨이라는 게 없어. 나는 어느 나라나 떨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떨이가 없대. 그래서 내가 참 멕시코 사람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구나. 또 하나 멕시코 사람들한테 느끼는 거 하나는요 뭐냐면 얼굴 인상이야. 중앙정부가 좀 약하고 지방에는 치안이 좀 불안해가지고요 질서가 없어. 질서가 없고 지금 불안하고 뭐 가끔 뭐 갱단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방에는 자기들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들이야. 서민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늘 얼굴 표정이 늘 웃는 이상이고 밝어. 그래서 언제 어디서 처음 보는데도 씩 웃어.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 오해를 하죠. 자기 보고 씩 웃으니까 나 맘에 있나?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무나 다 웃는 건지는 몰라. 한국 사람 처음에 가면. 근데 다 웃어. 무조건 웃어. 만나면 웃어. 이렇게 마주치면. 미국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주치면 씩 웃잖아요. 한국은 어때? 마주치면 돌리잖아.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주치면 끝까지 째려보잖아요. 눈. 근데 멕시칸들은 딱 마주치면 무조건 웃어.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한국에서 쫙 웃으면은 뭐 이상하다고 하듯이 뭐 여기서는 오해. 나한테 좀 마음이 있나 보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멕시코 가서 웃는다고. 그런데 한국에 내가 누님이 목동 아파트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한 1년 있으면서 작년에 목동 아파트에 잠깐 들려서 가는데 아파트 13층인가 14층인가 뭐 잊어버렸네. 그리고 쭉 타고 올라가는데 국민학생 같이 보이는 뒤에 뭐 이렇게 노란 가방 메고서 조그만 애가 정말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콩알만한 애가 딱 타가지고 너무 예쁘잖아. 조그만 애가 아장아장 걷고 가방을 메고 타길래 너무 예뻐서 아이고 너 이름이 뭐니? 그랬어. 아이고 너무 예쁘잖아. 병아리 같이 생겨가지고 조그만 애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걸 왜 물으시는 건데요? 아니 그거 왜 묻기는 이쁘고 귀여워서 묻지. 그러니까 무슨 딴 생각이 있으세요? 뭐 이런 아니 뭔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입을 딱 이렇게 하고서는 미안하다 내가 그냥 그래고. 근데 만약에 멕시코에 가가지고 어때는 너 이름 뭐니? 물어보면 아마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다 대답할 거려. 99. 그러고 다 웃을 거려. 찡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멕시칸들은요 무지하게 밝어 인상이.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만나나 막 반갑게 인사해. 두 번째 만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허그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익숙해져서 뭐 이제 내가 먼저 허그하기는 어떤 때는 좀 우리 한국 사람 좀 저기 한데 미국에 오래 살아서 조금 낮은 편이지. 어떤 사람이 막아서 이제 허그를 하는 것까지는 좀 문제가 없는데 또 멕시칸 좀 친해지면요 허그를 하면서 볼을 비벼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또 그런데 또 뭐 자기는 친하다는 표현으로 볼을 비비는데 에이 비비면 돼. 그럼 나도 그냥 예의상 나도 비벼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비비는데 그러면서도 좀 쑥스럽잖아요. 처음 어렸을 때부터 쭉 비벼온 사람이나 비비는 거지. 나 갑자기 비비려면 비벼줘요 볼을. 그런데 그 볼 비벼대는 것도 이제는 조금 숙달돼가지고 이제 되는데 볼 비비고 좀 이따가 뽀뽀를 해. 또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거야. 내 볼에다 뽀뽀하고 이렇게 하고 내밀어. 자기도 나보고 뽀뽀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뽀뽀해줬으니까 나도 뽀뽀해줘야 돼. 이건 진짜 어려워. 이거 진짜. 아니 뭐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주로 남자들끼리는 잘 안 하고 여자가 남자한테 하고 남자가 여자한테만 뽀뽀해달라고 그래. 그건 왜 그러는지 난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저는 그럴 때 아직도 어색해. 다른 것까지는 좀 이렇게 해보겠는데 그런데 걔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익숙해. 가고 또 멕시칸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고주할 미주할 상관을 잘 안 해. 그리고 아무리 심각한 일을 당해도 웃고.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 스타일이. 그리고 대부분 사람이 불평도 없어. 불평이 있었으면 뭐 벌써 대단히 데모가 일어나고 아마 혁명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불평이 없어. 늘 이 포지티브한 생각이야. 이렇게 농장이 엄청 많은데 이게 이렇게 멕시코 여행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가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탕수수 밭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보카도 밭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인애플이야. 왜 질려 죽겠어. 그냥 좀씩 바뀌면 좋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거야. 근데 새벽에 가면요. 추럭들이 쭉 서 있어. 20, 30대가. 그것도 빈 추럭이 있죠. 뒤에 뻥 뚫린 빈 추럭. 그럼 앞에서부터 쭉 있으면 그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앞에 추럭부터 타가지고 이렇게 다 서 있어. 그래서 거기서 한 30명, 40명 딱 채워지잖아. 그럼 추럭이 출발해. 어디로? 그 농장 가운데로.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 일하는 거야. 두 번째 추럭도 타면 또 출발. 세 번째.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걸로 출근하는 거야. 추럭으로. 그래서 자리 있으면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추럭이 다 떠나면 그때고 다 일 끝나면 추럭으로 다시 와서 일당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 뭘 하냐면 저렇게 추럭이 저렇게 우리를 해주고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지들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게 불평물만이 아니라 저렇게 베풀어줘서 우리가 저거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모르겠어. 한국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 조금 재벌들이나 부자들한테 이게 반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긴 반감이 하나도 없어. 그냥 고맙대. 자기들을 그렇게 먹여 살려줘서.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잖아. 전국에 있는 주유소가 주인이 혼자야. 한국에 20배 되는 땅덩어리에 주유소가 이 사거리마다 다 있는데 그 많은 주유소가 이름만 다르지 주인은 혼자야. 비행기 회사가 3개가 있는데 멕시코 가는 주인이 혼자야. 이름만 달라. 그러니까 이 비행기 기분 나빠서 안 타. 저 비행기 알고 봤더니 주인이 똑같아. 이름만 달라. 그러니까 no choice. 그런 얘기 말이 되냐고. 셀폰, 여기는 뭐 셀폰 많잖아요. 버라이전이니 티모빌이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할 수. 그냥 혼자야, 주인이. 이름만 달라. 그러니까 독점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 근데 불평을 안 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자기 일당을 포기하고 가야 돼.
병원까지. 그럼 병원이라는 게 아니라 보건소잖아요. 그럼 보건소가 시골에 놓고 도시에 있잖아. 도시까지 와야 돼. 그걸 어떻게 와?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조금 잘 살면 노새나 당나귀 같은 거 타고 오는데 그것도 없으면 걸어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와가지고 모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어포인먼트를 해놓으면 전 도시에서 보건소 어포인먼트는 바로 되나? 일주일, 2주일 걸리잖아. 그럼 거기서 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또 치료받고 가면 일주일, 2주일은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 조그만 애들이 막 볼을 차고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시골은 역시 똑같구만. 그래서 볼 차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팔이 하나가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되는 거 막 그러면서 막 부딪히고 막 울고. 그래서 내가 제가 일주일 전에 팔이 빠졌대. 팔이 빠져가지고도 그냥 축구를 하면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거 빨리 껴야지. 저거 병원에 가면 일주일은 굶는데 다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데리고 오라고 탁 해서 잡고 그 옆에 부정한 꼭 잡으라고 딱 하고 이제 여기 진통침을 내가 탁탁탁 놓고 딱 잡아 딱 자 하나 둘 셋 탁 이렇게 쭉 그렇게 쑥 들어갔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 1, 2분 지나니까 돌려봐. 그러니까 굿 막 이러면서 땡큐 하잖아.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모르면 되게 어려운 거지. 그 팔 빠진 걸 누구 막 껴봤어야지. 사람들이 못 껴봤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막 너무 많아. 또 멕시코 사람들은 너무 싸우는 걸 싫어해. 싸운다는 건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도 교통사고 나고 싸우잖아. 멕시코는 싸우면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지. 아주 심각하지. 그러니까 안 싸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싸우고도 그 이튿날 되면 화해하고 어떤 장로님은 나는 속에 쌓인 건 없다고 나는 그때뿐이라고 막 하면서 팍 소리지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서 그 이튿날 또 악수하고 그 다음 주일 멕시코인들은 싸우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싸워. 싸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내가. 싸우면 죽었죠. 심각하죠. 나는 그 멕시칸 친구가 큰 마켓을 하는데 나를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상담할 게 있어. 만나는데 갔더니 어떤 사람하고 저쪽에서 둘이서 한참 멕시코랑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나 저거 바로 끝났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0분, 20분 끝났는데 둘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끝나고 악수하고 허그하고 비비고 이제 나 친구는 남자 주인이고 여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 그래서 내가 물어서 저 누구냐 그랬더니 저기 일하던 종업원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끝나는 거래. 그래서 좋게 잘 끝나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자르는 거래. 그래서 뭔 도둑질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안에 비디오가 있대. 이제 있잖아요. 마켓 안에. 그래서 비디오로 다 촬영이 돼 있는데 그 안에 가전제품도 팔고 막 이러는 만물상 같은 그런 가게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네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가지고 생일 파티 한 비디오를 이렇게 틀어주는데 자기네 가게에서 파는 제품들이 다 가고 거기 가 있더래요. 비디오 안에 선풍기도 있고 거기에 이거 다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다 훔쳐간 거야. 그래서 그냥 잡혔잖아 그대로. 그래서 한국 사람 같으면 막 노발대 막 싸우고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하고 막 싸울 텐데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고 물었더니 네가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갔더라. 이제 지금 내가 좀 필요해서 좀 가져갔어. 미안하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일 못하지 그랬더니 나도 그래 사실 그렇게 훔쳐가면서까지 계속 일하기도 나도 미안하고 그만둘게. 이렇게 헤어져. 그러고선 서로 이렇게 허그하고 아니다 참 뭘 비비고 헤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만나자고. 다시 또 한국 사람은 다시 만날라나 모르겠어. 그런데 만나도요 굉장히 반가워해. 다시 만나도.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되게 어렵죠. 한국의 이런 풍습과 관습으로. 그런데 그렇게
한 번은 그 동네 이제 그 하리스코라고 하는 주 그 옆에 아와 칼리엔테라고 하는 아주 못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아침부터 가가지고 내내 선교를 하다가 오면요 어떤 때는 막 완전히 녹초가 돼서 막 그래. 근데 이제 어떤 때 멕시칸 헬퍼들을 좀 데리고 가거든요. 멕시칸 헬퍼를 가면 옆에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도와줘. 이렇게 막 쿡도 해주고 산간 벽지니까 뭐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갔다 오면 우리는 갔다가 빨리 가서 씻고 잘 생각에 그냥 힘이 하나도 없는데 갔다 오면서도 계속 나불나불 깔깔거리고 웃고 오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말할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얘기를 못한 사람 같은 얘기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박수치고 그래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짜증 날 거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똑같으지 뭐 그런데도 항상 웃는 얼굴을 해 그렇게 그러고서는 잠시도 안 쉬어 입을 어떻게 저기 멕시코 가는 비행기 타본 사람 할까요? 엄청 시끄러워 아주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냥 잘못 만나면 옆 사람이나 뒷 사람 만나면 둘이서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얘기해 그렇게 하고 애들이 계속 울고 그냥 옆에서 어쨌든 잠깐 얘기한 거지만 이 각 나라마다 다 달라 이게 풍습이 다르고 다 달라 일본도 일본대로 또 달라 일본도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렇듯이 중국 사람들은 되게 자기네가 그 오래된 나라고 유적이 있는 거를 아주 자랑하고 쇼업하고 아주 잘난 척하고 하는 것이 좀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 물론 또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아주 최신형 새로운 것을 발명해서 최신 최고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멕시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일은 당장 큰일이 나더라도 오늘은 즐겁게 아주 낙천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면 미국의 생활 풍습을 담고 이렇게 배워가지요. 또 중국에 사는 한국 분들을 보면 또 중국 사람들처럼 또 살더라고요. 또 멕시코에서 가보면 멕시코에서 오래 살아온 한국 분들은 또 멕시코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낙천적으로 살더라고요.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올해 얼마 전에 올해 2024년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기쁜 게 한국이 행복지수가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54위였었는데 한국이 52위가 됐어. 세계 랭킹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멕시코는 몇 위 같아요? 멕시코는 25위, 미국은 23위. 뭐 다 대부분 중남미 쪽에 대부분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다고 하는 거 그거는 잘 살고 못 살고 물질에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해본 거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느 집단 속에 살든지 그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다 생활 습관이 있듯이 거기에 만족하냐 안 하느냐의 나름대로 가치와 특징과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나라의 문화도 있고 살고 있는 특징, 가치관, 행복관이라는 것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가치 있게 사는 걸까요? 저는 이번 그 선교 기간 중에 제가 거의 은퇴 수순에 들어갔거든요. 거의 근 40년을 했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나는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잖아요. 예, 이건 이제 죽었구나 딱 생각하고 있는데 깨보니까 아직 이 세상이고 그런 적을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저는 결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아주 심각하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 또 앞으로의 내가 마지막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 자신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될까? 나의 인생의 그 가치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될까? 모든 상품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다 있습니다. 또 모든 작품은 작품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데 우리 각자도 그 다 각자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나는 과연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값을 상품으로 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젊으면 좀 값을 더 칠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 좀 안 칠 수도 있고 또 돈이 많으면 잘 칠 수도 있고 없으면 덜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세상적인 상품적 비교 의식일 겁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계산 방법일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세크라멘토에 가면 KP 마켓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안에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푸드코트가 있어서 그 아는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점심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한 7, 8분의 중년 이상의 여자분들이 모여서 막 그냥 뭐 여럿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막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계모임인지 뭐 동창회 모임인지 뭐 뭔지 모르겠어. 뭐 구역 예배가 끝나고 모인 건지.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깔깔대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웃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대화 중에 이렇게 몇 마디가 저 귀에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말하길 당신 저 남편은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시에 요새는 한 2,000불짜리 되나 봐.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가격이 싼 사람하고 그래도 계속 살 거야? 그래서 지금 그만 살까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박수 치면서 깔깔대고 막 웃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자기 남편들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부인들이 물론 뭐 농담이겠지만 그런 농담 자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한편으로 그럼 나는 얼마짜리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와이프는 나를 얼마짜리라고 할까? 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인간을 갖다가 가격으로 환산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뭐 단백질 가격, 뭐 뼈 가격 이렇게 생기는. 그 나중에 3차 때 얘기합시다. 오래 걸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과연 얼마짜리가 될까를 알기 위해서는 와이프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를 나한테 심각하게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살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여러 교인들을 보고 만나면서 이상한 것을 하나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인들의 이중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이드와 지킬 박사라고 하는 것 같이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많이 봐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이 한 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다중인격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비겁하고 더 치사하고 더 비도덕적으로 살면서 교회에 들어와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자신의 직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위선적이고 비겁한 짓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학대를 하면서 사는 것을 내가 보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대표 기도도 하시고 거룩하게 상담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들은 사탄 마귀보다도 더 악한 온갖 악행과 추잡하고 지독한 짓을 하면서도 주일날 또 교회에 와서는 또다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자기보다 못난 것 같으면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또 형제나 자매를 속이기도 하고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인물이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 나보다 건강한가 아닌가, 입은 옷이 브랜드인가 아닌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인가 아닌가, 자동차는 내 것보다 좋은가 나쁜가, 사는 집은 내 집보다 더 좋은가 나쁜가, 저 집 남편은 우리 집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나 안 버나, 이딴 것까지 그러면서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심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국제 결혼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주로 한국에서 여자분들이 한국에 파견된 미군들하고 결혼한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그 여자분들이 서로 차별을 하고 싸우고 보이지 않는 다툼, 권력 다툼처럼 파가 갈렸는데 알고 보면 남편의 계급이나 남편의 인종, 그 사람은 백인이냐 흑인이냐 또 장교 출신이냐 사병 출신이냐 그걸로 무시하는 거예요. 서로 그걸 제가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데 좋은 집에 살면 비웃고 남 잘 되는 곳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나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찬송은 잘하나, 성경은 많이 읽었나, 성경 지식은 나보다 많은가, 기도는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교회 다닌 지는 나보다 얼마나 오래됐나 안 됐나, 비교를 하면서 자기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처럼 자랑만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또 관심도 없고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또 안 되면, 교회 일이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비판하고 형제의 부족한 점을 몰래 뒤에서 들춰내기도 하고. 제가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 이 세상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병이에요. 이거 정말 환장해요. 뭐 때문에 이 병이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근데 이 중남미나 중국의 변두리 시골에 가면요 풍토병이 많은데 원인을 몰라 도대체가.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살아온 거에 따라서 생겼을 텐데
원인을 몰라. 그럼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하죠. 그냥 원인을 몰라. 원인 모르지. 우리도 그렇죠. 병원에 가가지고 수치상으로는 건강에 나왔는데 본인은 죽겠는 거 있죠. 그럼 원인을 모르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딱 두 가지야. 일반 현대병원에서 얘기하는 미국 병원이나 한국 병원 똑같아요. 건강한 수치가 나왔는데 뭐 본인은 죽겠을 때 딱 말하는 거 첫 번째 하나가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뭐래도 스트레스 받잖아. 또 하나가 뭐냐면 노화 현상이래 그냥.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뭐 발핑계 되겠죠. 유전이라든지 뭐 그러다가 그래도 저거 안 되면 재수 없었다고 그래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인이 모르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은 자꾸 지적하면서 정작 자기의 허물과 단점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나는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돼. 네. 그러고선 모든 책임을 남한테 돌려. 여기서부터 근거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전부 다 모든 잘못을. 오늘날 많은 교인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웃과 형제의 가치를 죽이면서 자기도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게 되면 자기가 사고 싶었던 물건을 다른 물건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 물건이 좋나, 저 물건이 좋나, 이 물건이 신형인가, 저 물건이 신형인가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의 가치를 초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 상품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값이 변합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작품, 그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한약재료 중에서도 이 값이 없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값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고해에 고연도에 이렇게 몇 년 묵어서 이렇게 만든 그 한약 재료는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연도가 앞으로 나타내기 전까지.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값이야. 그러니까 경매로 보통 붙여서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동충하초라는 게 홍콩에 가면은 도매시장이 있는데 한약 도매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1kg에 3억 원에 팔렸어. 구할 수도 없어. 근데 그걸 없는데 뭐 코끝인데 뭐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작품들은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설령 흠집이 나고 색이 변해도 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작품이고 상품은 비교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작품은 영원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품은 어느 누구라도 똑같이 다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옛날에 무명 시절에 했던 것까지도 그냥 이게 작품이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몸이 아파도, 비록 공부를 못했어도, 비록 늙었어도, 비록 못생겼어도 나는 언제나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의 가치는 하물며 우리 와이프까지도 나를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나를 어떻게 감히
와이프가 나이가 얼마짜리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너의 몸이 곧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체험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온다고 내 인생이 만사 형통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내가 지녔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바로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실망하지 말고, 돈으로 평가하거나 인물로 평가하거나 나이로 평가하거나 학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성전인 것을, 그걸 믿고 나 자신을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과 형제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과 형제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통해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만이 내 몸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바로 그게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 그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나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인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웃과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때만이 바로 내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는 비록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어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더더욱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부엌에서 요리할 때 쓰는 거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강도질할 때 쓰는 것이냐, 이 칼의 가치가 다른 것처럼 같은 돈이라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너무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해왔지만 그때마다 이 선교 사역에, 이 미흡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래전 얘기 했는데 저희 와이프 핸드백 속에 봉투가 하나 나왔는데, 돈 뭉치가 하나 나왔는데 누가 줬는지를 몰라. 그래서 와이프가 아이고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지? 할 수 없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네, 보이지 않는 손길. 누가 줬는지를 몰라. 또 옛날에 어떤 분은 저희 집에 저희가 없을 때 왔는데 그냥 메시지로다가 그냥 거기에 메모만 적혀 있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수고하세요. 뭐 이런 내용에 저희들이 못하는 거 대신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누가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 해주죠. 정말로 생활이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일에 동참하시는 그 손길의 가치는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사역에 동참한 그 소중한 손길을 저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께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님 그 소중한 물질들을 기억해 주시고 10배, 100배 축복해 주셔서 그 물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값으로 너를 샀다. 네 값이 도대체 얼마인 줄 알고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관, 그 고통스러운 얼굴, 창에 찔린 허리, 그 처참한 모습, 손과 발에 철철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피의 흔적을 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내 몸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의 값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나의 죽음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집이 8남매인데요. 저 하나 때문에 이제 우리 오래된 집이니까 옛날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는데 내가 제일 처음 우리 집에서 기독교를 다녔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다 믿는데 내가 기독교로 전향할 때 제일 나를 핍박했던 형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막내인데 둘째 형님이에요. 그 형님은 형사 출신인데 되게 세. 형사니까 이게 막 강력계 형사야. 그래가지고 세서 맨날 나한테 교회가 막 물어. 너 교회 가냐? 너 하나님 받냐? 뭐 때문에 가냐? 교회 가면 돈 나오냐? 뭐 막 별거 다 묻는 거야. 형사니까 이게 육과 연칙에 의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지만 믿는 거야.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뚫고 결국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됐는데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님이 성령 체험을 하셔가지고 확 가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몇천 명 되는 교회 장로님인데 지난
몇 년 전에 저를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갔잖아요. 파킹라스에서 딱 그러는데 그 형님 장로님이 탁 뛰어오더니 아우 목사님 어서 오세요. 내가 이게 저 가방을 이렇게 딱 들고 가방 주세요. 가방.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저 목사님 따라오세요. 내가 갑자기 그 가방을 막 들고 가시면서 이게 세상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부를 때마다 꼭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하고 집안의 대소 행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큰형님하고 둘째형님이 상의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나한테 맡겨요. 넌 목사니까 네가 기도하고 결정하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대전에 무슨 아버님께서 하시던 선산을 결정하는데 내가 그것도 그냥 선교기관에 그냥 헌납하게끔 했고 그랬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영역의 힘이다. 성령의 힘이다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막내지만 두주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 말을 잘 들어. 네. 그러고 지난번에도 막 기도를 같이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를 손잡고 하면서 나보고 기도하라는 생각이 내가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지 공천 장로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시는데 하면서 엉엉 우는 거야. 막 식구들 앞에서 막 울면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새 생명을 주셨대. 어떻게 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새 생명을 주셨대. 이제는 나한테 설교를 하시고 옛날에 그러고서는 막 울으시면서 노래를 부르셔. 찬송을.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기도를 하시다 말고 막 울면서 노래를 부르셔. 너무 기쁘다는 거야. 나는 우리 집안에 내가 장로가 된 거를 기쁘고 네가 내 동생이 목사인 거 기쁘다는 거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뭐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감동을 시켰어요. 그러니 다른 안 믿는 형제자매들이 안 믿겠어? 그 완악하던 그 형님이 장로가 됐는데 그 지금은 다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네,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값을 최후로 높여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옛날의 내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최고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소중하게 다시 태어난 귀한 존재입니다. 절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들 같이 어울려서 병아리처럼 삐약삐약거리고 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처럼 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먹고 입고 자는 거를 찾아서 삐약거리는 병아리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부탁하셨던 그 마지막 지상 명령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값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최고로 높은 가치 있는 값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